네, 오늘 한상희 교수님과 함께 사법개혁에 관련된 논의 본격적으로 좀 진행해 볼 텐데요.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 갖고요. 내일 또 그리고 목요일에 걸쳐가지고 또 강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논의는 이제 사법부 개혁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 총론적인 방향의 문제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도적 개선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 민주당도 가지고 있는 안이기도 하고 원래 참여연대가 이제 많이 주장해 오셨던 안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머리가 복잡한 이거에 대해서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냥 솔직한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검찰개혁 논의는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심도 깊게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갑자기 방향이 틀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의 구성을 이원 구조로 하고 그러니까 그 수사사법관과 그 이제 그 전문수사관 이렇게 나누어서 뭐 기존에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의 조직 형태를 그대로 이전해 놓은 그러니까요. 그런 그 체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의 본류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갈 바에야 아예 그냥 검찰청 자체를 두 개로 쪼개 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좀 더 뭐 많은 면밀한 검토는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그 안을 만들 때 나름의 고충은 있었겠죠. 뭐 아무래도 그 중수청 구성 인력 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그 검찰 개혁을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초두에도 잠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총론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시민들의 정서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까?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왜 반영이 자꾸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그 법하는 사람들 맨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악마는 그 강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강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뭐 개혁의 그 본래의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뭐 시민들의 그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우리 두 분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에서 제가 오늘 뭐 들었던 얘기는 원래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이 일단 포진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안 수사라든가 그래도 좀 훌륭한 검사를 중수청에 데리고 오려면은 그러니까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제가 전해 듣기로는 다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딱 나온 걸 보고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에서 이 안을 저는 받기는 힘들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미정 박사님이랑 약간 충격을 받고 약간 배신감이 들었던 거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정 이견 없다. 이견 없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크게 내부에서 무슨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이대로 간다는 건가? 뭐 그런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검찰개혁 추진단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 이제 TF로 돼 있잖아요. 검찰개혁 추진단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막 개혁을 추진할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고민 끝에 낸 거다 이런 식의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은 검찰개혁 실무단이죠. 실무단이죠, 그죠? 그리고 자문위원들한테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잘 얘기를 들은 것 같지는 않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 그 법조인들 특히 판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적 엘리트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특수수사, 뭐 중수청이 담당하는 그런 수사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담당해야 되고 그 우수한 인력은 사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하게 졸업한 일종의 성적 우수자가 담당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경찰 중에서 또는 일반 평검사 중에서 또는 뭐 변호사들 중에서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굳이 검찰 내부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얄 로드를 거치면서 예. 뭐 황금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만이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중수청 구조로는 그 사람들이 안 올 거니까 요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검찰 권력이 강력했던 거는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수사권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조직 문화의 가장 핵심에 이 서민적 엘리트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구조를 그러니까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복 재생산하는 뭐 그런 정도의 개혁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자기 충족적인 상이에요,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훌륭하고 우리들이 훌륭한 거니까 니들도 훌륭하게 생각해야 돼. 네. 그러면서 계속 퍼뜨리는 게 이러다가 잘못하면 훌륭한 인력들 다 못 끌어오고 특수반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들이 다 그냥 사장된다. 경찰한테 그걸 어떻게 맡기냐. 네. 이게 지금 벌써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논의였는데 네. 이번에 전형적으로 그게 반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편 이제 이번 개혁 안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검찰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예. 하는 그런 대안이 안 나왔다. 그건 원래 뭐 의제가 아니었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잘못되었던 조직 문화를 그대로 그냥 담아내는 이런 개혁안을 만들어 놓는 거 보니까 참 뭐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머리가 복잡해서 복잡한 이유가 여러 개 있으실 텐데. 정미정 저는 박사님도. 정보안을 보면서 이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사람을 계속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총론에 합의를 했는데 강론에서 틀어졌다. 저는 그것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합의했던 총론이 뭡니까? 그거를 다 틀어내는 이런 강론이라는 건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라는 청와대의 발표를 듣고 나니까 더 뭔가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정부의 명확한 의지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혜훈 씨에 대한 어떤 지명 때부터 뭔가 약간 불안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번 정부안을 보면서 그 불안함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달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신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안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도 없어요. 뭔가 더 달라질 것이다. 뭔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뭔가 이거는 확실히 이전과는 차별성이 있어라고 제시할 만한 것조차도 없다는 게 저는 더 절망적입니다. 네.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면 네. 놓치는 것들이 생겨버리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근데 저는 예. 아까 기사를 찾아보다가요. 제가 아까 그 브리핑 같은 걸 설명을 할 때 놓쳤던 부분이 그러면 중수청을 어디다가 둔다는 거냐. 장소. 예. 그거를 저는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소청은 어차피 뭐 고검이라든가 서초동 쪽에 배치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거기에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근데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최소한 서초동과는 좀 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본청이라든가 뭐 서울경찰청이라든가 네. 광화문이나 서대문 이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게 기사로만 언급이 돼 있던데 고검 부근에 6곳에 이렇게 분산해서 예. 중수청을 배치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소청을 둘러싸고 이제 그러면 공소청도 중수청이? 검사고 네. 중수청도 만약에 이름도 수사사법관 네. 이 검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그 부근에 있으면은 그 가까운 곳에서 오히려 이게 유착 가능성이 저는 장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네. 예. 복잡함이 자꾸 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법 카르텔이거든요. 예.
아주 요 근처에 와서 그 카르텔의 존재가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수층 조직까지도 이원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그 검찰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사법 카르텔을 깨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하지 않을까. 네. 뭐 그동안 22년 뭐 그 소위 말해서 금수완박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이뤄왔던 검찰 권력의 그 조정 해체 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식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지 오히려 않을까 그쵸. 싶은데 경찰 부분까지 넘어가서 네. 영역을 확장한 것 같은 느낌. 네. 예. 참 그 걱정이 됩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는. 이런 공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까 이제 뭐 성의조차 없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걸 일부러 냈다고 보는데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엄벌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보면은 정당에 참여한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못하게 네. 돼 있는 건데요. 예. 그게 뭐 되게 대단한 어떤 정치 검찰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운 것도 아예 뭐 검찰은 정치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전화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들어가서는 모르겠는데 예.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약간 장식처럼 자꾸 이렇게 네. 겉에 이렇게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이런 거고 뭐 어쨌든 그 수사와 기소는 이제 분리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들은 지킨다. 대신 형사소송법 나중에 고쳐가지고 네. 뭐 보안수사권 문제는 그때 논의하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미뤘는지 네. 뭐 짐작은 가지만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뭘 짐작하십니까? 네. 아니 지금 골치 아프니까 일단 미뤄두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슬그머니 그렇죠. 뭐 보안 수사권 뭐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일단 주긴 줄 거다. 뭐 네. 그런 형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 네. 일단 사실 저는 그것까지 뭐- 막 네. 이렇게 싸우듯이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빼놓고. 이원화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물적 준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보안 수사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적어도 중수청에 대한 조직을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조직에 수반되는 권한이 있고요. 이 권한이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 보안 수사권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이 두 가지는 같이 발표가 됐어야 되는 거죠. 네, 예. 미뤄둘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미루어서 그 국민들의 그 생각들 또는 뭐 비판 지점을 분산시키는 네. 좀 뭔가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그 개혁 방안 발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약간 의심을 했던 게 네. 처음에 오늘 발표하기 전에 정부 입법안에 대한 예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또 거기서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할 때 공소청에다가 사전 보고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도 자료 오늘 낸 거에는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면서 또 보안 수사권도 뒤로 미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감한 것들은 다 지금 뒤로 미루거나 빼거나 그래서 이게 뭐 아예 안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보도 자료에서 민감할 것 같으니까 뺀 건지를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법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할 때 그 개시한 것을 킥스라는 형사사법 그 정보 체계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올려가지고 검찰이 공유하게 네. 아. 지금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은 이제 올라오는 대로 사무 분배를 하겠죠, 뭐 검사들에게. 뭐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강조돼서 보도가 되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가 이제 받아들여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대범죄에 관련된 거 수사를 개시하면 검찰한테 맞아요. 보고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물론 이제 시작 자체는 이제 그 공소청이 당연히 개시할 수도 없고 네. 지시할 수도 없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시스템상으로 그냥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정도의 의미로 일단은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예. 그렇다면은 수사사법관은 왜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요. 예. 검사와 협업 관계 속에서 수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구조거든요. 네. 근데 굳이 또 그 수사사법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검찰 조직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수사사법관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게 그 이 수사 과정이 적법하고 나중에 기소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네, 네. 필요한 걸 철저하게 수사하고 네. 또는 이제 인권 이제 침해 우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법적인 관점에서 방지를 하겠다. 네. 뭐 이게 이제 겉으로의 명분이긴 그렇죠. 할 텐데 네. 이게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첩적이죠. 네. 그거는 검사가 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협업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네. 그게 바람직한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이제 그러니까 수사사법관과 검사라는 이원 조직을 만들어두고 이 둘 사이에서 또 이견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요. 음. 사실 전반적으로 그 어떤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그 사법 권력,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우려를 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사법관 전문수사 이름도 어려워. 네. 이렇게 중수청을 만들어 놓으면 중수청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던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원화를 해버리면 다시 이제 일종의 검사 밑으로 들어가는. 네. 뭐 말로는 평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솔직히 쉽게 말해 수사사법관 그러지만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그렇죠. 사법고시 붙거나 로스쿨 네. 나온 사람만 이거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의지가 있고 뭔가 중수청에서 수사를 좀 제대로 잘 해보려고 했던 경찰들이 오히려 중수청을 안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검사 밑에서 같이 수사를 했던 검찰 사무 수사관들이나 별로 의지가 없는 그런 경찰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은 중수청 기능 우리가 생각했던 중수청 기능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검찰청에서 이제 이게 수사에 나름 이제 하고 싶어하는 검사나 예. 따라다니던 수사관이 쭉 가서 대부분 이주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별로 뜻없는 경찰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그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예. 물론 이제 통로는 열어놓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문 수사관이 5급으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네. 일정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수사사법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제도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능력 있는 예. 이 그 전문 수사관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네. 조금 뭐 조금 회의적일 것 예. 같아요. 예. 자, 송 박사님. 자꾸 화낼 것 같아서 말 못 네. 시키겠어. 아까 방송하기 전에 화 많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 원래 논의의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짚고 가는 정도로 이제 할 생각이긴 한데 이게 워낙 이제 사안이 크다 보니까 전문가 또 모셔가지고 또 견해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좀 있는데요. 내일이나 모레도 이제 진행될 사항 보고 나오시는 이국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유승익 소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래야 될 것 반반씩은 같은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제 느낌은 오늘 정부안 발표를 보면 검찰청 현존하는 검찰의 어떤 확장 버전 네. 뭐 이 정도로 느껴집니다. 네. 네. 그렇죠. 거의 2배가 되는 느낌. 특수부 독립 네. 그리고 그렇죠, 검찰과 확장 네. 이렇게 네. 되는. 그리고 특수부 독립이 청으로 승격 네. 뭐 이런 느낌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복잡하다는 말로 복잡한 심사를 사실 그 복잡하면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이렇게 개혁을 만약에 하고자 하는 동력을 유지하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만들어진 거고, 네. 예, 오해가 있다면 어떤 오해가 있고, 또는 교정이 필요하든 뭐가 교정이 필요한지 그래서 논의가 딱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라고 뭔가 이렇게 감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라서 아마 더 복잡한 마음이 있고. 그렇구나. 사실 이거는 뭐 체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어울리려면은 예, 중간 정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에드블룬이라도 띄웠어야 됐죠. 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대로 간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좀 뭐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입 닥치고 우리가 결심했으니까 논란이 있더라도 돌파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트럼프예요, 트럼프. 얼굴이 트럼프 같아요. 그래도 트럼프에다가 비교를 아니 트럼프는 그래도 SNS는 부르짖는 아니, 네. 저는 궁금한 게 이후에는 그럼 이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모르겠어요. 우리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개적인 뭔가가 지금 이제 입법 예고를 했으니까 네. 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입법 그 의견 제출하는 그런 정도겠죠. 네. 그리고 뭐 네. 그 당 청대 네. 대라 요즘 대가 아니지. 예. 네. 청와대하고 당하고 아마 협의를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벌써 오늘 나온 신호를 보면 당은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원래는 이게 초반에 이게 살짝 농담처럼 짚고, 농담은 아니지만 이제 가볍게 좀 짚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 재판이었는데 이 지난주에 또 와. 구형 연기까지 하는 그 어떤 초유의 사태가 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사법개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못 들어갈 것 같- 설문지를 받고 예. 폭 빠져. 구형이라도 되고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좀 그런 게요. 이런 비유는 좀 적절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꼭 들고 싶은 게 그 이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이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전투에서는 제갈공명이 이겨요. 근데 전쟁에서는 져버리거든요.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네. 이 그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우리 뜻대로 됐다 이겼다. 네. 변호사의 승리입니다. 네. 철저하게 윤석열은 패배하는 거예요. 내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네. 그런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법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재판을 지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내란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당성을 주장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렸어요. 네. 자기들은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이제 그걸 고백한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사법 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원대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그 덕을 보지 못하는 이런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윤석열 같은 그런 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이 얻은 건 하나도 없는 뭐 적어도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세웠던 그런 이유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니들은 이제 이걸로 얻은 거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슈퍼챗은 얻은 것 같습니다. 저 잘했어요. 뭐 이런 유튜브를 했잖아요. 그 이하상 변호사가가. 사실 정말 그 내란 재판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요. 내란이라는 이 그 헌정 유린 사건을 맞으면서 87년 헌법 체제가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처리를 형사 사법 체제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재판에만 맡겨버리고 우리 시민들은 사회들은 또는 학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죠. 네. 그 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체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논의한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사회 체제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꾸면은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수기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또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뭐 어느 동네에 ATM기는 현금이 다 빠져나갔대요. 네. 광주 지역에서는 계엄 선포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화순이나 이런 데로 그 도망을 갔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어서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내란 종식이라는 논의들이 법관의 입에만 맡겨져 있고 국민들은 지기현 판사의 입만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만들어 둔 게 누굴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우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걸 정부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죠. 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한 어떤 뭐 특별법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또는 국회에서 논의의 장을 열어나갈 필요가 있었죠. 사실 그때 그 뭐 비상행동 같은 그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기록 보존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적인 차원,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공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뒷받침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노력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때는 가장 커다란 도움을 다 얻었으면서 네. 정돈이 된 다음에는 이제 나몰라라 하고 네. 자기들끼리의 이전 투구 그렇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뭐 사람을 뭡니까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다든지 하는 기획예산처. 네. 이런 행동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네.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점점 세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다수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잖아요. 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뭐 셀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방금 이제 한상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건 저희가 늘 얘기해 오던 건데 조금만 참자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는 이제 내란 재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행정부 차원의 TF 정도였는데 원래대로라면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어서 진상 조사를 위한 어떤 네. 그 작업들을 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네.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단지 대법관 몇 명 더 뽑자 말자의 문제나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엄청 급해 보여서 그거에 논의가 집중됐는데 정작 국회 내지 행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실패한 거. 그렇죠. 이게 좀 제일 뼈아픈 상태가 네.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촛불 집회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그 촛불 집회에 나왔던 시민들의 열정이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이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양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모여가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 목소리들이 사라진 또는 뭐 그렇게 들리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인들의 책임은 없는지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작 거리로 나섰던 내란 막으려고 시민들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고 사법 개혁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정작 정부 권력을 이제 정부를 맡은 정부 담당자하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입법 활동을 하든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부담감, 사법부를 혹시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비판을 들을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갇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미온적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생각이 좀 바뀌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법부를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게 우려 같은 게 내재화되어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정작 시민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중동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겁을 냈잖아요. 정작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 느낌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애초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센 얘기들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감당 못할 정도로 센 얘기들도 그렇죠. 많이 나왔었고 네. 그때는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몇 번 밀린 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헌 논란. 네. 예, 여기서 한번 말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거기에는 또 나름의 정당성도 없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란 재판 이렇게 중간에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위헌 논란을 몇 가지 제기하면서 했던 일들이 네. 저는 현재 정부라든가 이런 여당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꽤 큰 좀 동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네. 회자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논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을 그렇죠. 법 논리에 의존해 가지고 네. 처리해버리는 이런 식이거든요. 꼭 정치 문제가 법원에 가는 게 사법화 현상이 아니죠. 모든 논리의 기본에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이고 형식 논리적인 그런 그 법률 개념들이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돼버리는 이런 영상들 대표적이죠. 뭐 그러니까 사실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부정행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주 예외 상태죠. 네. 이런 예외 상태에서 뭔가 이것이 법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변하는 정치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힘을 법조인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정치의 공간이 열린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치는 사라지고 법논리만 행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과거에 이제 밤의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 예, 예. 지금은 밤의 대통령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이 거대한 사법 카르텔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치 또는 뭐 우리 사회의 방향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양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내란을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 범죄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그 엘리트 카르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 구성을 보더라도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히 네. 많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들이 뭐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 법조인의 의미를 본다면은 법의 형식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법조인 체제를 거치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조 관료 법조로서 움직였던 사람이 그대로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방식이 이 법의 사고 방식의 사고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 시민의 의사에서 찾는 게 아니고 법조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네.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 요즘 하도 트럼프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예를 들면 하나도 뭐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미국도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른바 법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훨씬 더 제한적이냐. 시민들의 어떤 역량이나 의지에 비해서. 그래도 트럼프도 미국 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 법을 위반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보셨어요? 그 아이스가 아이스. 쏴 죽였잖아요 미국 네. 시민을. 네.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나와서 제가 제가 본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디 있었던 오늘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 추가적인 영상은 예. 거의 그 사례 영상이 오늘 사례요 나온 사례. 사례거든요. 네. 네. 근데도 트럼프는 우기더라고요. 그래. 야, 아니 그 벤스라든가 그 테러했대잖아.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예. 보면은 거의 뭐 좌빨이라서 당했다 이거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지는 물론 좀 독특함이라는 네. 게 있는데, 예. 근데 그런 미국조차도 나름대로 그래도 법과 정치 사이에서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 그 계층으로서 나름대로 엘리트를 만들어 놓은 미국조차도 그런데 네. 한국은 지금 이런 위헌 논란 한두 방이면 그냥 후루룩 흔들려 버리는 그렇죠.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애초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 네. 이거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게 네. 사법권의 완벽한 침해다라는 거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잘못된 언어 관행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부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원의 구조는 3,300명 법관이 3,300개의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각각 독립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부로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이제 그 사법부라고 하니까 이 사법부의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의 독립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그만큼이라도 침범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법부 독립 위반이니까 상권 분립 위반이고 따라서 헌법 위반이다라는 엉터리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법권의 독립이 맞죠. 재판의 독립이어야 되고 법관의 독립이어야 되고.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존재 자체가 사법권의 그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법관을 인사권을 통해서 인사 근무 평정권을 통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행정처라는 거기 이제 사법정책심의관이나 뭐 이런 여러 조직을 통해서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이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그 기준까지도 제시하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뭐 그런 법원에서 어찌 감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뭐 전담재판부라든지 또는 뭐 사법행정위원회 안 같은 것을 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 자기 모순이죠. 의미를 본다면은 사실 지난 그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법원장이라든지 또는 그 수석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지 않습니까? 예. 네. 박근혜 씨 얘기예요. 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판결문 이미 공시된 판결문에 대해서 빨간 줄 쫙쫙 꺼가면서 돼지꼬리 날리면서 교정까지 봐줬거든요. 예. 이런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죄 나오고요. 그렇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법원이 어떻게 그 전담 재판부와 같은 이런 걸 두고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세계적인 사례들을 보더라도요. 사법 행정에 관련된 거 이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무부 권한이었잖아요. 네. 행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각 주에서 법무부가 사법 행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법 행정권이 있는 사법권의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독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법권에 들어가느냐 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결론이 난 겁니다. 예. 그건 아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법관이 독립되고 재판이 독립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행정은 그 법관의 그 보조 역할을 작용으로서 이거는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틀이 만들어진 것이 이미 그 세계적인 표준인데 전혀 지금에 와서 그 우리 법원이 그 위헌이니 아니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법원은 정말 저기 우주에서 온 옛날에 독수리 오영재가 지키려고 했던 그 상대방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수리 용제가 지키려고 했던 상대 알렉토. 그렇죠. 저부수자 알렉토. 알렉토. 우주의 악마. 우주의 악마. 네. 예. 기억나는데 알렉 뭔데? 독수리 제가 지키려고 한 상대. 네. 지키려고 한 상대 싸우는 상대. 지키려고 하는 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정치 얘기해 주셨고 이제 사법 얘기해 주셨고 이제 헌법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그 사법부라고 하는 데는 이제 법이 만들어진 것 안에서 법률적 판단을 전문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이제 분립시킨 이제 조직인 거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보면. 근데 굉장히 수시로 정치의 영역에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나 그렇죠. 입법 영역에. 네. 예. 그리고 너희들 입법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거야. 이 상태인 거잖아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 헌법재판소. 왜냐하면 독재적 정치가 헌법을 어긋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최종 견제를 받을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시로 사법부가 입법의 영역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식의 발언들을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 말고 또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사법권에 엄청난 언론의 마이크가 주어진 그렇죠. 언론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 체제 비교 분석을 할 때 네. 사법권은 빼놓고 있거든요. 네. 입법과 행정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대통령 내각제 책임자만 쭉 나누긴 하는데 네. 그만큼 정치 과정에서 사법의 역할은 줄어들어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사법권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걸 정치 사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넘어섰죠. 네. 어떻게 당사자 의견이 이렇게까지 중시가 될 수 있지 입법 과정에서? 원래 입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 사실은 큰 권능이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사법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법무법인 제도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대형 법무법인들이 몇 개가 등장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김현장 같은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법무법인 대형 법무법인들이 전직 공무원들 또는 전직 그 이제 국회 전문위원들 끌어들이고 그리고 전직 판검사들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이제 그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비 활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관 업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다 장악하고 있는. 네. 뭐 군인은 안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또는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대들기도 어려울 겁니다. 예, 예, 예. 과거에 밤의 대통령이 행사했던 그 권력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입대지 못했던 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참 걱정스러워요. 네. 어떻게 보면 군 권력이 이제 스르륵 하다가 법조 권력에게 넘어간 그래, 상태처럼 넘어갔죠.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요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 때는 깡패였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군의주의 군사정부였던 비밀 경찰이었지 네. 않습니까? 이들이 민주화되면서 물러나면서 그 권력의 공간, 빈 공간을 국민들이 그 시민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차지한 게 아니고 법조 권력들이 그걸 대신해 버렸죠. 특히 이제 검찰이 그 권력을 대신해 가져가면서 검찰공화국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원이 또는 그 병역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그런 그 권력의 그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법개혁론을 만약에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검찰개혁은 대충 된 것 같으니까 그 중에 이제 장애물이 또 사법이 등장했네. 네. 자, 사법개혁까지 해야겠네 이거였는데 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이게 법조 카르텔 개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까지 포함하고 이른바 큰 법무법인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정치나 행정 쪽에 굉장히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식의 이 법조 카르텔을 이 큰 권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네. 사실 이 문제로 지금 재설정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 질문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뭐 법원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이런 거죠. 판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언젠가는 옷을 벗을 것이고 네, 예. 그럼 그 이후의 자기 생활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형 로펌이죠. 그렇죠. 예. 또는 법조 일원화가 어중간하게 지금 중간에 꺾여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법조 경력 5년 된 사람이 판사가 되거든요. 네. 이 5년의 경력을 대형 로펌이 그 신규 변호사 자격을 딴 소위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후관 예우가 만들어지는 그런 가능성까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그 법조인들이 선민적 엘리트 의식으로 모든 것을 그 국민의 군림을 해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구성되는 결합되는 그런 카르텔, 이 카르텔을 그 권력 속에서 그 뭐 판사 검사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2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제가 또 오늘 쿠팡 이슈를 물고 오긴 했는데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김앤장이랑 전관이 개입해서 노동부를 작업해서 그렇죠. 이 네. 무마한 게 지금 네. 정황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주축으로 한 그 법조 카르텔의 영역이라는 게 단순히 입법이나 행정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만 좀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암약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사실 정관예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뭐 법조 정관예우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렇습니다. 뭐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법조 정관예우를 하게 되면은 재벌 총수한 사람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지위로 풀려나느냐, 실형을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요, 전직 그렇게 행정부 뭐 기관 행정기관의 국장급이 정관예우를 받아서 회전문을 타고 로펌 고문의 자격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국가 정책이 바뀌고 예산이 바뀝니다. 네. 전직 국회 전문위원, 특히 수석 전문위원 출신이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가가지고 다시 국회를 찾아가면은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시스템, 그 뭐 제도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스템도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툴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열려 있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로펌들 또는 뭐 그 기업들의 뭐 그 직업의 자유, 경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지금 풀려 있는 거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공권력이 로펌이라는 틀을 따라서 또는 법조 카르텔의 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사유화돼 버리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 오면 이게 사법행정위원회만 건드리는 문제가 이제 아니게 됐는데 어떡하죠? 아니 큰일 났는데. 내가 1시간 안에 들어있잖아. 아니 제 여기 온 역할도 해야 되니까 예. 사법행정위원회 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커질수록 예. 우선 무언가를 단초부터 열어 나가야 되죠.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는 네. 공표되긴 해요. 저는 예. 우리 사법 체계의 개혁하기 위한 가장 큰 첫 단추가 사법개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 체계는 법원을 정점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법원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 법 체계 또는 사법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급격하게 잘 전환하셨습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자리라니 이상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 3,300명 법관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쳐다보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 법원 행정처라는 엄청난 조직의 보좌를 받기 때문이죠. 예. 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사법 정책을 결정하죠. 법관 인사들 또는 법관 근무 평정을 1등부터 3,300등까지 줄 세우는 그런 틀이 마련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법관들은 그러니까 서울 법원에 발령받기 위해서 또는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네. 경쟁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자기 근무 평정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는 그러니까 한 정점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거죠. 이거부터 깨버려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원 행정처라는 중앙 집권적인 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법원 행정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일본 거 보고 뺐겠죠, 우리나라가. 네. 그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요. 일본에서 법 또는 사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가 돌아가는데 아주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야쿠자 권력이 더 세죠.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예. 사실 지금 웬만한 분쟁이 일어나도 다 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법원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상명하복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정점에 법원 행정처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민주화 시대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법치를 굉장히 또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해서 네. 담론적인 우위도 되게 세고 웬만하면 또 이제 갈등을 다 법에 이제 맡기는 그렇죠. 방식으로 네. 정치가 해결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법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법원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인 이 피라미드형 구조의 정점에 있는 법원 행정처를 어떻게 깰 것인가 네. 여기서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일단 전환은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밤에 그러니까 법조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있다면 두 개의 정점인 건데 하나는 밤으로 숨어 있는 이제 로펌들. 네. 사실 여기가 결국은 경제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로비의 어떤 진원지가 되는 거고 겉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그러면 이제 법원인 거잖아요. 네. 결국 재판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결국 요 사이, 그러니까 밤과 낮의 이 구조가 만들어낸 이제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 밤의 거를 당장 지금 깰 수는 없으니까 드러나 있는 공식 구조를 이제 깨고 바꾸는 거에서 시작할 필요는 있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네. 사실 사법 개혁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가 이제 합리성, 효율성이고요.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재판 또는 전문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재판을 하게 하는 네. 거. 여기 이제 독립성의 요청이죠. 지난 군사 정권 이후로 민주화 과정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나왔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 사법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네. 것인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되는 게 사법의 민주성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담아내는 사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법 관료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들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건데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의 방향성은
뭐 독립성도 여전히 뭐 이뤄내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성의 요청이 더 강한 거죠. 뭐 여기 이제 민주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원 구성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예. 배심제나 참심제 예. 또는 뭐 국민 참여 재판도 뭐 그런 유형일 것이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법원이 어떤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이나 또는 그 사건 배분이나 또는 뭐 왜 그 법원에 그런 재판관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설명 책임을 소위 말해서 예. 책무성이죠. 예.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그 방식에서 가장 이 책무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법행정위원회 방식입니다. 예. 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사법행정위원회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198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세계체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법개혁 논의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게 사법행정위원회 방식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뭐 그 사법개혁 논의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 근자에 특히 이제 그 이탄희 국회의원 시절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참여연대는 그 이전부터 떠들었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던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 왜 그렇게 처리됐는지 사실은 재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 과정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전부 의문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줍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 답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법행정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법 체계 자체를 그 사법 제도 과정을 민주화하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가 바로 여러 가지 그 법률 그 이런 법조에서의 그 법원에서의 어떤 민주성이나 합리성이나 독립성을 이제 구하는 개혁의 방향에서 그래도 민주적 통제랄까, 그러니까 시민적 참여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급선무이자 되게 중요한 방법이다. 네. 라는 게 이제 지금 발제를 해주신 거고요. 자, 이 두 분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으신 바? 그 위원회 구성이 그럼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위원회 구성을 좀 아까 이게 유럽이나 뭐 다른 데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다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원 체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 체제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제 법관들, 네네. 뭐 법관 대표도 좋고 또는 법관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한 구성원이고요. 또 이제 법원 바깥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또 한 구성원이죠. 물론 이제 유럽의 경우에 이제 사법행정위원회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ENCJ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공고하기로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은 법관들이 과반수를 차지해라. 예. 그게 법원에서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로 어쨌든 해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네.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달라야 되죠. 예. 우리는 아직 이 사법개혁 특히 법원 개혁의 동력을 그러니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틀을 통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잠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비법관위원들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그동안 나와 있는 이탄희 의원 안이라든지 민주당 사개특위 안 같은 것 보면은 그러니까 그 위원들 한 12명 정도 하면서도 법관들은 그 과반 이하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뭐 저희도 참여연대에서도 뭐 참여연대에서는 아예 막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헌법 안에 아예 그 예. 명시를 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거기서도 법관 대표는 4명 그리고 비법관이 6명 정도. 그래서 과반수가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좀 뭐 시민적인 관점에서 또는 사법외적인 관점에서 사법개혁이나 또는 사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럼 그 비법관이라고 한다면 그 폭은 얼마든지 누구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비법관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한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네네. 하더라도 예.
당연히 그렇게 그것도 돼요. 가능한. 그렇죠. 예. 정미정 할게요. 아니 저는 저는 아직도 출국 금지에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 나가고 있어서. 법관이든 네. 비법조인이든 네. 그 위원을 누가 추천하는 네. 그 문제가 남잖아요. 추천과 임명의 문제도 남죠. 네. 당연히.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국회가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임명을 해도 그 이제 누가 추천을 해도 거기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지고 그 외부 인사들을 그 추천하는 지명하는 그런 절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법관 대표들이 있고 대통령 그리고 상원 하원 뭐 여기에서 어떤 명식 뭐 이렇게 지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법원 노조에서 법관 노조, 판사 노조죠. 거기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들 수도 있고, 우리 그 나와 있는 법안들 경우에도 이제 뭐 변협에서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낸 안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 예. 뭐 헌법재판소 추천하는 이런 거는 그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요즘 민주당은 맨 헌재를 이용하는 안들을 자꾸 내서 외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는 프랑스는 이원 정부 체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각 정치적인 내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따로 있거든요. 예. 대통령은 모든 국가 권력을 통할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추천권을 줘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실제 재판의 한 당사자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변협이든 또는 뭐 법학 교수회 또는 뭐 그 법조는 협의회 뭐 여기서 추천하게 한다라는 그런 그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다 법학 교수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법 행정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국회가 전적으로 다 추천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좀 한상희 교수님은 차라리 국회가 다 예. 떠안아서 예. 국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네. 결국은 뭐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장의 그러니까 국회가 그 위원들을 법률 통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거거든요. 법학 그 로스쿨 협의회에서 추천을 할 때 왜 로스쿨 협의회가 저 사람을 추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은 그 회의 과정이 물론 뭐 마쿠에서 협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은 네. 어쨌든 회의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추천됐는가는 나옵니다. 네. 국민들이 쳐다볼 수 있는. 어쨌든 투명성은 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 정미정 박사하고 저희가 하도 공영방송 이사 그 특권제도 가지고 지난 10수년간 고생을 해가지고 야 이게 뭐 무슨 추천 방법을 써도 다 이상해 뭐 이제 이렇게 네. 결국 돼버리긴 그래도 뭔가 했는데 최소한 걸을 수 있는 장치 하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섭단체들한테 그 추천권을 부여하면 예.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나눠 먹게 하죠. 이상한 사람 정말 네. 나눠 먹기도 정말 희한한 사람. 그 사람 들어갈 거야. 맨날 공영방송 이사만 해먹는 사람. 예예예. 어. 뭐 그런 사람들이 추천이 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 추천 방식에서 예. 제기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죠. 뭐. 근데 그 추천단체를 바꾼다고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그 보장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 단체를 다양한다고 해서 저는 그 문제는 당연히 해결 안 된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국회가 책임진다는 말씀이 맞긴 맞아. 예, 이게 추천한 자들을 국회가 마치 법률을 만들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상호 비토권이라든가 왜 이런 것들 그렇죠. 고민하잖아요. 예. 적어도 이렇게 교섭하는 과정에서 쭉 가져온 명단 중에 얘네들은 아니어야 된다. 맞아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토를 해가지고 남는 사람으로 한다. 네. 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이긴 한데 또 그러면 이제 또 뭐 다 무슨 물렁물렁한 사람만 결국은 된다 또 이래가지고 개혁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예.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예. 제가 중노위 위원으로 한 10년 정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예. 예. 중앙노동인지 하여튼 진노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한 번도 된 적이 없거든요. 그 덕분에 의해서. 덕분에 저 사람 강성이야 이래가지고 안 되셨구나. 하셨다는 줄 알았어요. 계속 비토권 행사했구만. 근데 그게 의미를 가지는 게 예. 저를 비토한다고 다른 사람을 비토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아. 예. 여기 아. 버리는 카드로 내보내는 그러네. 거니까 그러면
보통 아니 우리 한상희 교수님은 결국 버리는 카드인 겁니까? 야, 바닥을 깔고 그다음에 여기는 버리는 카드 쓰기 좋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에이, 무조건 비토할 거거든요 여기 내면. 뭐 저도 안 다릅니다 이제. 네. 알긴 아는구나. 대단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제가 고생 없어요. 전화 받고 예 그래도 그도 됩니다. 라는 말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커다란 기여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좋아해야 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한상희 교수님 덕분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 이런.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국회가 책임지고 뭐 비토를 하는 방식을 쓰든 간에 결국은 이걸 추천권자를 자꾸 늘리는 방식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대통령 추천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추천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 관련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대통령 추천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미디어 쪽도 대통령 몫이 꽤 많은데요. 3분의 1씩은 다 대통령 몫.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라는 이런 그 피라미드상의 정점의 조직을 대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국회가 최대한 민의를 받들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추천하는 구조를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초기에는 비법관 출신의 위원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더 주도권을 쥐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행정 능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죠. 이 법관의 그 정보 발령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인사 문제 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그 행정 업무도 포괄해야 될 것이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규칙 같은 거, 대부분 규칙 같은 것들을 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요. 그렇게 방대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위원 전원이 다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상임위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위원회 조직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쓰레기통 모형에 어울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원회 회의하니까 와가지고 그때부터 자료 받아보고 생각하는 네. 대충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임위원들이 많은 네.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위원회의 의사 과정이 사무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래서는 안 예.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내지는 과반수 이상을 상임위원으로 그래서 그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그러니까 제대로 깨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회의를 임하는 예. 이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관 인사, 그러니까 법원 구성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법원장 임명이니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렇죠. 거,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왜 예산 배분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예산도 있고요. 예. 그 사건 사무 배정에 관련된 사무 배정. 기본 원칙을 예. 확립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에서 대부분 권한으로 했던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소송 절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부분 규칙안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법이 나아가야 될 큰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의견 제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 법원 규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행정부는 규칙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영과 이제 규칙이 근데 저희들은 신경을 썼었는데 법원 규칙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법원이니까 법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네, 네.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자기 규칙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네. 이게 될 것 안 될 것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보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구나. 자기들이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 직위원 재판부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예.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그 법원의 수뇌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기술자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늘 나오는 게 이 방금 얘기 쫙 다 들어보면 법조 쪽이 받지 않을 게 이유를 한 200개쯤 들어가 있는 맞아요. 그 안인 것 같거든요. 절대로 나 이거 양보 안 해. 안 할 저라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당 설득하고 정부 설득하고 지금 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언론 동원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중간에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도 이러면서 누더기 만들 텐데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예.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이뤄냈던 그 초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네. 충분히 많은 노력들 덕분에 온 거죠. 참 재밌는 게요. 우리 헌법재판소 얼마 전에 경찰청장은 탄핵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검사 하나 탄핵 못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2명을 탄핵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국민들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를 국민이 탄핵한 거거든요. 네. 이런 그 개혁들도 국민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데모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 저를 많이 초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예. 진짜 다 해달라고 다 해야 되고. 네,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이제 어느 정도는 거리의 정치나 이제 시민의 정치가 필요한 영역인 건 네.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충 국회의원들의 개혁 의지로 될 만한 문제는 네, 아니었습니다. 네. 네. 뭐 우리 현대사 중요한 변화는 길거리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시민들의 힘일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봄이 와서 좀 할 걸 그랬어요. 너무 추워서 지금은 저희가 맨날 추울 때마다 밖에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지금 분위기가 예. 추울 때마다 네. 지랄을 하니까 그렇죠. 아니, 꼭 추울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제는. 아니 사법부가 그러고 뭐 국힘이 그러고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오늘 같은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막 혼란과 혼돈을 주는 상황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럼 뭘 어쩌란 얘기지? 나는 뭐 해야 되나? 음. 뭐 이런 자꾸 이제 정권 퇴진 동안 네? 반대를 해야죠. 일단 방송하기 전까지 네. 저랑 비슷하게 혼란 상황 겪고 있잖아요. 혼란하지 않아요. 아 이제 혼란하지 않고 여기 혼란하지 열심히 않아요. 섰어. 네. 반대하겠어요. 난 반대했어요. 오늘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도 혼란 상태입니다. 예. 예.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제대로 바로잡나 예.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은 저기 혼란이 정리되면은 연락 주십시오. 이 다음 주에 다시 안 있으시면 저희들과 함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예. 조금 이 팔이 안으로 굽는 발언이라서 죄송하긴 합니다. 예. 미국의 헌법학자 터시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범적인 헌법 시민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길거리 나가서 이웃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말을 걸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민단체들을 한번 찾아가 봐라.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정당을 한번 사무소를 한번 찾아가 봐라. 바로 거기서부터 창대한 헌법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그 뭐 여론을 만들어내고 또는 시위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속에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특히 뭐 참여연대에 후원을 해주는 작업들, 네, 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그 개혁을 이루어내는 아주 중요한 네. 그런 그 행동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거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참여연대 흘러갑니다. 이거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팔에 안으로 굽는다는 게 두 가지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헌법학자시니까 헌법. 네. 또 한 가지가 참여연대. 네.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예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게 오늘 시간이 살짝 지나긴 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2시간 내내 계속 읽고 싶긴 한데 또 내일 나오실 이제 유 소장님과 그다음에 그 목요일 날 나오실 이 교수님과도 또 나눌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사실 못다 하신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또 꼭 이 부분은 좀 짚고 싶으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사법개혁에 관련해서. 결론을 냈는데. 야, 예. 방금 말씀으로 원래 결론이었던 건가요? 사실 사법개혁 논의라는 게 특히 또는 정치의 사법화나 뭐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대 이후 세계체제 개편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법률 전쟁이었거든요. 시장의 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제 법과 사법 체계 개편이라는 그런 수단을 선택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법 체계가 아무리 공정해 보이더라도
결국은 가진 자의 편을 드는 이런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법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는 사법의 민주화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현대 사회, 현대 세계의 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의 끝일 가능성이 많다.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민주화 이후로 저는 급격하게 법을 과잉 신뢰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법치 사회하고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법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네. 네. 그리고 법에서 뭔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겠지. 라고 하는 거. 법관 개개인은 안 믿고 검사 개개인은 안 믿어도 뭔가 법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권위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로 많이 좀 바뀌어 왔는데 불법 사회보단 낫지만 예. 이 한계를 지금 많이 느끼게 해주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헌법학자이시고요. 참여연대에서 공동대표로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이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내일은 또 이제 유 소장님 모셔가지고 사법감시센터 소장님이시죠. 또 헌법학자이시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내란 재판의 이제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을 짚으면서 어떤 법원 개혁이 필요한지를 또 말씀 나누는 그런 사회로 그런 순서로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상희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에 쉬는 시간 갖고 이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날게요.